엔진 압축비가 9.5인데 고급류 안 넣어도 되는 차인가요? 압축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압축비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예전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 8.5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압축비를 그렇게 이게 기계적인 압축비거든요. 우리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를 왜 10을 안 넘기냐면 과급을 하잖아요. 실압축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9.5만 해도 압축비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 부스를 쓰는 아반떼 정도면은. 그리고 고급류 권장이라서 고급류 넣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급류는 압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때 ECU를 어떻게 로직을 자르냐 이 문제예요. 매트리스가 예를 들어서 연료량을 언제 어떻게 분산을 하고 얼마를 분산을 하고 타이밍, 요게 헵테인이 어느 정도 제어가 돼 있고 옥테인이 이 정도 레벨이 돼야 요 정도 노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이밍과 인젝션이 맞춰져 있으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에요. 그럼 엔지니어가 이제 거기다가 단서를 넣죠. 이 차는 고급류를 넣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넣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류 권장인 차에다가 일반유를 넣으면 첫 번째로 이제 노킹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노킹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노킹이 생기면 엔진에 데미지가 가니까 엔지니어들이 뭘 해놨냐면 노킹이 생기는 게 파악이 되면 네. 저마 타이밍을 늦춰서 연소가 헛방 연소를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도 안 좋아지고 힘도 확 빠져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다니다가 그러면 계속 일반유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 네. 엔진은 계속 그냥 출력이 저하된 상태로 원래 제원상 280마력인데 260마력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로 가다가 그럼 그 상태로 엔진이 그냥 계속 그렇게 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엔진의 입장에서 그러면 야 정상적인 연료가 들어오면 다시 출력을 살려줘야 되니까 네. 저마탕을 자꾸 당겨봐요. 네. 또 노킹 생기네. 아야 밀어. 또 노킹 생기네. 밀어. 계속 노킹이 조금씩 간헐적으로 계속 생겨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만약에 몇 년 동안 계속 일반유를 넣는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급류 권장인 차는 그냥 고급류를 넣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출력을 제대로 쓰고 연비도 제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옥탄과 높다고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옥테인, 헵테인, 헵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영어 발음 이제 옥테인, 헵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점화, 그러니까 자연 점화를 늦추느냐, 낮은 온도에서 터지게 하는 그런 구조의 성분이냐, 아니면은 좀 더 견디게 높은 온도에서 조기 점화가 안 되게 막아주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말 자체가 프리미엄이 들어가서 좀 웃기게 되는데 원래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아니고 옥테인 레벨이 높은 휘발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공정이 더 추가가 되고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고급도 많지 뭐. 비싸니까 비싸면 고급 아닌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얼마 전 경제기사에서 앞으로 전기차 산업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산업이 돼도 되는데 수전기차가 더 커진다면 충전 산업은 어떻게 바뀔까요? 수소 충전소가 민간 사업에서 충분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소 충전소가 너무 가설 비용이 비싸요. 그렇죠. 보통 30억이 들어가요. 30억 한 개소다. 그 다음에 이동식 충전 그 차량 있잖아요. 네. 모빌리티 네. 충전소 대당 18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소 충전 탱크도 문제지만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라든지 플랜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압력을 이 350바로 수소가 도망가지 않게 잡아주고 충전해주고 이걸 구현하는데 그렇게 비싸니까 당분간 민간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액화가 되지 않는 이상, 액화 수소가 대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체 상태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영역일 것 같아요.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나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가능성이 있는 건 물류, 산업, 비즈니스 시장, 중장비 시장이 움직이면 이것도 다른 얘기거든. 그렇죠. 보통 이 대형 트럭이 전체 자동차의 1%밖에 안 되지만 경제 규모나 물류 흐름, 그 다음에 오염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오염은 1%밖에 안 되는 차가 25% 차지하고 있고, 또 생산 관련된 물류 비용, 비즈니스 관련된 수익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경밀히 차지를 합니다. 이런 게 수소로 바뀌게 되고 중장비,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수소 인프라는
국가 기간산업 단위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예상보다 수소 인프라가 또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지금 방향으로 보면은 P배터리와 수소는 같이 공존해서 발전을 하는데, 개인용 이동수단은 모빌리티, 개인용 EV는 배터리 전기차를 당분간 갈 것 같고, 수소는 대형 화물, 중장비 산업 중기,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분야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름 넣는 거에 비해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수소 충전하는데 걸린다 그러니까, 어이, 그거 어떻게 이용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500리터 디젤 채우려면요, 30분 걸려요. 그 대형 트럭 주행할 때 보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은 800km를 가려면은 현재 P배터리로 어느 정도를 실어놔야 되냐면 1메가와트 정도는 실어야 돼요. 1000kWh. 그러면 640kWh를 충전하는데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러면 4시간 넘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소가 1시간 20분 가장 늦게 잡아도 네.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라니까 빠른 거예요 지금, 그 전기차 그 P배터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액화수소가 되면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68kg의 수소를 가지고 800km를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경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카본 탱크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벼워요. 네. 카본 탱크가 10개가 들어가는데, 탱크 거기 들어가는 대형 트럭용 탱크도 성인이 남성이 들 수 있어요. 그게 10개가 들어가니까. P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640kWh 배터리는 3톤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 적재량을 줄이고, 그게 또 전비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수소는요, 이게 비즈니스 상업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류라든지 건설 중개라든지 중장비 쪽에서 기업 단위, 그 대기업에서 생산성 단위로 이게 기간산업화에서 인프라가 확장이 되는 게 맞아요. 개인 모빌리티로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 현재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관리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든지 상업적으로 산업 비즈니스 현상에서 이게 대중화가 돼버리면 이 컨슈머 시장보다 커머셜 시장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대형 물류만 잡아도 이게 배터리 전기차와 양립한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화, 그 다음에 액화수소의 저비용화만 실현이 된다 그러면 EV로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EV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배터리 전기차가 무게. 그렇죠. 이게 보통 한 500kg를 가려고 그래도 한 450kg에서 500kg 정도를 배터리 실어야 되니까, 미니밴이라든지 스타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P배터리를 못 실는 경우가 총중력이 너무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비용 증가 때문에 설계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소 배터리 차는 무게 부담이 일단 없으니까 수소의 액화 비용 낮추고 인프라만 구성이 잘 된다 그러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놈의 수소가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게 문제지. 유럽에서도 트럭의 전동화가 문제라서, 예, 전동화가, 그래서 유럽이 지금 수소 전기차 그 관련된 그 대형 트레일러에 관심이 많아요. 스위스의 45대인가? 넥션트 먼저 수출하고 2025년까지 1600대 이미 주문 받아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탄소 제로를 2039년까지 1000명한 나라들이 많아서 빨리 탄소 중립 이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저렴한 촉매들을 좀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지만 그 연료전지 스택 단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은 1kW당 연료전지는 1kWh당이 아니에요. 1kW당 180불 연료전지 셀, 그리고 어셈블리까지 다 하게 되면은 300불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100kW 하는데 3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넥소 배터리를 좋지 않은데 4,100만 원이가 든다고. 지금은 그것도 굉장히 낮춘 거예요. 예전에 그 수소 전기차 중에서 그 투스탄 전기차, 수소 전기차 나왔잖아요. 그거 1억 5천이었었어요, 가격이. 정속 주행이랑 중간 정차 주행이랑 전기 차이가 있을까요? 전기차는요, 정속 주행보다는 시내 주행이 더 전기가 솔직히 잘 나오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달리는 게 전기차는 내연차만큼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타력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게 나아가는 힘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보태서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희망연수가 그래서 가능해서 직분사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포트분사 때는 정속 주행했을 때 막 리터당 25km 이렇게 절대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지금은 엔진 실린더에다가 바로 직분사로 집어넣고 요거를 압축비를 높게 해서 폭발 압력을 최대한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작은 힘이라도 조금씩 밀어줄 수 있는, 관성을 조금만 밀어주게 되면 그 수를 유지하니까 그런 면에서 유지해서 내연자동차는 정속주행에서 잘 나오는 건데, 전기차는 회생주동을 해야 전기를 이렇게 회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내연자동차처럼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전기가 회생제동하는 시대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원을 보시면은 고속도로 주행 전비가 모든 전기차들은 다 떨어집니다. 시내 주행 전비가 고속도로 주행 전비보다 높아요. 해치백과 SUV의 중간 형태를 이제 MPV라고 그러죠. 멀티퍼포스 비클. 다목적 차량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치백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SUV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오버, 장르 파괴, 혹은 멀티퍼포스 비클. 다목적 차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충전 없이 내연기관은 배터리 충전만 하는 직렬 전기차. 이거 시도됐다가 요즘 다 들어가는 분위기고, 발전용으로 이제 그 내연 엔진을 쓰는 건데, 얼마 전에 로터리 엔진을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전기 모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만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연 자동차를 발전용으로 쓰는 것 자체가 효율이 떨어져요. 아예 발전기에서 이렇게 충전을 해서 하는 게 더 좋다. 결론이 글로 나오고 있고, 로터리 엔진이 좋은 게 뭐냐면, 로터리 엔진이 회전하는 엔진이니까 이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로터리 엔진의 문제가 뭐냐면, 회전수가 바뀌게 되면 기밀의 문제가 생기고 내구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연비도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3000rpm, 4000rpm 발전은 계속 같은 속도로만 돌리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덜해서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한동안 연구가 됐다가 잠잠해져요. 그 로터리 엔진은 그 마스다가 개발한 걸 아시는데, 원래 독일에서 개발된 거예요. 독일에서 개발된 걸 마스다가 특허 가져가서 그걸 이제 상용화를 시킨 거죠. 내연 엔진은 거의 다 독일에서 나왔어. 거의 다.